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이태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방송 경력 17년 차고요.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소서가 왜 떨어지는지 그 근본 원인과 근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자소서 탈락의 근본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왜 떨어졌을까? 왜 내 자소서는 탈락했을까? 그런데 이 의문을 가질 때 취준생들이 가장 자괴감을 깊이 느낄 때가 됩니다. 공채 전형, 서류 전형 발표가 끝나고 나면 모두들 이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머릿속에 달고 살죠. 나보다 스펙이 나쁜 애는 합격했고 나보다 스펙이 좋은 애도 합격했고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업에서는 내 자소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락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곳엔 합격했고 어떤 곳엔 탈락했고 심지어 눈높이를 낮은 곳에서도 내 자소서가 탈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소서 탈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면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입공채를 알지 못해서, 두 번째는 글쓰기를 알지 못해서. 아주 심플한 두 가지 이유뿐이죠. 신입공채를 알지 못해서 자소서를 쓰면 쓸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자소서를 쓰기가 어려워져요. 원래 뭐든지 하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이상하게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자소서는 쓰면 쓸수록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고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로 모든 취준생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을 막 쌓게 되죠. 이 스펙이 쌓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소서를 쓰면 쓸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한 반복, 무한 지옥의 서클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글쓰기를 알지 못해서 자소서가 잘 써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글쓰기에 굉장히 많은 스킬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텐데요. 그래서 작가인 제가 취업대학교라는 네이버 카페에 자소서 칼럼을 연재할 때도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글쓰기를 저는 재주가 없어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킬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건 방송 작가, 신입 후배 작가들을 가르칠 때도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글쓰기란 거에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쓰기의 기본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글쓰기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뭘 쓸지 몰라서 자소서가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거나 뭔가 경험을 많이 하고 소재를 많이 모았는데 막상 자소서를 쓰려고 하니까 내 경험은 하나도 가진 게 없네, 제대로 쓸 게 없네, 그래서 나는 경험 거지가 됐네 라고 하면서 다시 자괴감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취준생들이 어디에 손을 내미냐, 첨삭에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첨삭을 받아봤자 내 자소서는 다시 탈락하고 첨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인터넷을 찾거나 학원을 찾아다니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공식을 알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식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공부할 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수학 문제의 정답이란 건 어떻죠? 주관식으로 길게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답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식과 똑같은 풀이법, 똑같은 답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소서를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소서를 쓰게 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늘 얘기하죠. 제발 차별화된 자소서를 작성해서 내달라고. 그런데 차별화된 자소서를 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취준생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바로 이 공식에 얽매이기 때문이에요. 자소서는 글쓰기는 수학이 아니에요. 0이나 1, 2로 끝나는 정답이 있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공식에 매달리니까
차별화가 안 되고 결국엔 스펙으로 구분이 돼서 내가 쓴 자소서는 아무 소용이 없이 탈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소서의 탈락 원인, 오늘은 첫 번째 원인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신입공채를 알지 못해서 쓸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뭐든지 하면 자꾸 늘어야 돼요. 인형눈을 붙이는 것도 늘 수 있고 운동을 하는 것도 늘 수 있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늘어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세상 모든 일이 느는데 이상하게 자소서만 쓰면 쓸수록 점점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학교가 별로야. 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학교를 다니지 못해. 내 전공이 취업과 바로 직결되는 전공이 아니야. 그렇게 취업 성공률이 높은 전공학과가 아니야. 학점 나 너무너무 평범해. 나는 어학 1레벨이 아니야. 최고 레벨이 아니야. 난 경험을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경험들만 했어. 그래서 난 안 될 것 같아. 나 스스로 학교, 전공, 학점, 어학, 경험이란 스펙을 자소서에 때려 부어서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죠? 학교, 전공, 학점, 어학, 경험을 전부 다 버리고 안 좋아하는 거에 무모하게 도전해요.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들 영업직에 많이 도전하죠. 영업직에 도전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 전공, 학점, 어학, 경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업직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영업직이라고 그런 게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전공, 학점, 어학,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버리고 다른 무모한 것에 도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폭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소개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개팅을 했는데 가서 5명의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이성,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이성, 세 번째로 마음에 드는 이성, 네 번째부터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게 4번, 5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호감이 가장 가는 1번 이성에게 대시를 하면 좋을 텐데 먼저 혼자 생각을 하죠. 저 이성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학교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재미있고 유머 있고 운동도 잘하고 몸 좋은 친구를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2번. 저 친구는 1번보다 조금 기준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저 친구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아마 저 친구한테 거절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면 3번, 그 다음 4번, 그 다음 5번. 전혀 마음이 없는 이성에게 대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대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멘트가 나오죠? 영혼 없는 멘트가 나와요. 너 참 예쁘다. 너 참 보기 좋다. 너 참 성격이 좋네. 억양도 없고 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표정엔 영혼이 1g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멘트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 멘트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요. 이 친구가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모두 알잖아요. 그렇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자소서는 말이 아니라 텍스트로 나가죠. 텍스트란 건 어떤 거죠? 에비던스, 증거가 남는 거예요. 말은 내가 혹시 실수로 잘못 던진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막 빠르게 얘기를 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소서는 완성된 텍스트로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빈틈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가 허술하면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곳에 지원하게 되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게 여러분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집어넣든 어떤 글쓰기의 스킬이 들어가든 간에 없는 진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어떻게 늘리죠? 자신감을 어디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직구할 수 있나요? 마트에 가면 팔았으면 좋겠어요. 팔면 좋겠죠. 근데 그 자신감은 공산품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왜 떨어졌는지 근본 원인을 볼까요? 자격 조건을 믿지 않아서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학교가 별로야. 전공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 학점이 별로야. 어학이 최고 레벨이 아니야. 경험이 그냥 부족해. 평범해. 무난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하고 이미 다 접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당연히 없죠. 글을 쓸수록 그 자신감이 당연히 없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격 조건을 안 믿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면 붙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요. 자격 조건을 믿으면 그냥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괜히 음모론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자격 조건을 안 믿고 공채에서는 저렇다고 얘기하는데 인사 담당자는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분명히 학점을 볼 거야. 아니야. 분명히 학교를 봐. 아니야. 경험이 꼭 필요해.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괜히 주눅 들어서 괜히 자꾸만 위축되고 글을 쓸 수가 없게 돼요.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본인이 스스로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자격 조건을 믿으세요. 대졸 신입 자격 조건이란 게 대단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공채 보면서 그 자격 조건은 사실 보지도 않죠. 딱 이게 끝이에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더 이상의 자격 조건은 없어요. 여기에 하나의 자격 조건이 공통적으로 붙는 건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예요.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군 복무 중인 그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죠. 그러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사실 이게 조건의 다예요. 여기에 일부 기업이 어학 점수의 어떤 그 커트라인을 제시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학 점수는 다 그 커트라인 이상이잖아요. 어학은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당연히 그 점수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다 맞추더라고요. 취준생 중에 그 어학 커트라인을 못 맞춰서 못 들어가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조건이 충분해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소서 작성은 저는 스펙 최적화 작업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준생들한테 얘기할 때 스펙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소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의 너를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완성을 해. 완성을 다 해놓고 그 논리에 문제가 없으면 보면서 본인 눈에 나에게 부족한 스펙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스펙이 부족했구나.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되겠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 라는 아주 스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소서 작성이 기본이 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자소서를 쓴다는 게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늘 자소서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스펙부터 쌓아요. 달리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달리려면 준비 자세를 취해야죠. 근데 준비 자세를 취하지 않고 뒤에 가서 운동화 끈을 메고 있어요.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없어요.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스펙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스펙을 보완하고 그래서 자소서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건데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항상 주저앉아 있기만 해요. 내가 지금 가진 걸 가지고 일단 자소서를 완성해서 붙어보고 나서 나의 평균 기록을 보고 부족한 스펙을 채워야 됩니다. 자소서 탈락의 치료법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신입공채 자격 조건을 믿고 절대 믿어야 돼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자소서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산업과 직무를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직무는 골라요. 그런데 산업을 고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패착이 있어요. 산업을 고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운동을 해요. 운동 경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할지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운동 종목에 여러 가지가 있죠. 수영도 있고요. 축구도 있고요. 야구도 있고요. 그리고 달리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하키도 있고 피겨스케이팅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당신이 알아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을 보고 골라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선수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아이스하키를 도전할래. 그런데 사실 나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경기를 하는 종목인지 몰라요. 스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경기 운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복장이 뭐가 필요한 건지 전혀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경쟁률이 낮은 데부터 시작하겠어 라고 해서 가요. 그럼 뭐가 다르죠?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완전히 맨 땅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 맨 땅에서 시작하려고 하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1등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달리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수영을 할 줄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수영을 할 줄은 모르지만 워낙에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배우라고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유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시작을 할 때부터 어떤 게 유리할 건지를 판단을 하고 그걸 골라서 시작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갔다가 그게 로또 확률이나 무슨 뭐 뺑뺑이 돌려서 추첨기 해서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입 공채를 뽑지 않잖아요. 그러니 늘 내게 유리한 산업을 고르고 직무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 직무 역량을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세요? 도전, 열정, 성취, 끈기, 팀워크, 소통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죠.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나요? 안 그려져요. 그런 단어는 추상어라고 하죠. 굉장히 개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죠. 그 머리 위 꼭대기에 있는 그 개념적인 단어, 철학책에서나 볼 수 있고 관념적인 단어를 글로 풀어내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건 작가가 쓰더라도 어려운 일이에요. 역량이란 단어를, 개념적인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단어로 끌어내려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 역량을 외우면 절대 망하는 거고 이해를 해야 자소서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이버의 자회사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채용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멘트가 제일 처음에 있어요. 내 일에 책임을 다하는 문화, 내 스스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집중하여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고 일에 책임지는 문화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란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역량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아마 보통 대부분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고 해서 갑자기 전구가 뿅 하고 튀면서 그래 수강 신청할 때 월, 화, 수로 다 몰아서 목금은 정말 나풀이하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화도 보고 했어. 그렇게 행복한 라이프를 직장에 가서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젊은 기업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중점적인 단어는 달라요. 내 일에 책임을 다하는 문화, 마지막 문장에 일에 책임지는 문화라고 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여러분 책임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 조별과제랑 한번 연결을 시켜 봅시다. 조별과제를 할 때 책임을 다한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갑자기 아파서 열이 나도 내가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맡은 부분은 다 시간 안에 완성을 해내야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맡은 파트가 아니었어도 펑크낸 다른 조원의 분량까지도 내가 나의 다른 시간들을 쪼개서 희생해서 완성을 시켜서 시간 안에 내야 하는 것이 그게 책임감이에요. 자, 1로 넘어가 볼까요? 1로 넘어가면요. 회사에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조별과제에서 누가 뭐 하다가 갑자기 째고 난리 났다.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회사에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면 내가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야근을 해서라도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나 스스로 야근할게요, 좀 더 할게요, 밤새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기 위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아, 이런 경험이 있었지, 저런 경험이 있었지,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라고 소재를 바로 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입공채를 알지 못해서 스펙만 소복소복 쌓여요. 왜 떨어질까요? 스펙에 막 집착해요. 만렙에 집착해서 백화점 스펙을 해요. 어떤 직무, 어떤 산업에도 그냥 다 껴넣을 수 있는 스펙들이 엄청 많죠. 자격증을 따면 딸수록 허탈해져요. 결론은 지갑과 영혼, 자소서가 모두 너덜너덜해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스펙 만렙에 집착한 자소서는 예를 들자면 3줄 요약이 절대 불가능한 30줄짜리 영화평이에요.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왔대요. 그 영화 어떠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혼자서 5분 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돼요. 그럴 때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3줄 요약 좀 부탁해. 그런데 그 친구는 3줄 요약을 못해요. 그럼 그 친구의 영화평을 믿겠어요? 못 믿어요. 핵심은 그냥 간단한 3줄이에요. 정말 재밌어. 비주얼이 화려하더라. 스토리도 괜찮았어. 아주 심플하게 3줄인데 스펙에 집착해서 스펙을 막 나열하고 나중에 그걸 3줄로 요약하려고 보니까 요약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스펙만 소복소복 쌓였어요. 근본 원인은 뭐죠? 채용 과정의 숨은 뜻을 몰라서 무조건 스펙을 많이 모으면 게임 레벨처럼 아이템이 많으면 기업에서 나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스펙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닌데요. 신입 채용 전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최고 퀄리티의 신입을 뽑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신입 채용을 왜 하냐? 가르쳐서 키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최고 퀄리티의 신입을 뽑을 거면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최고 퀄리티의 신입이란 걸 여러분들만 믿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런 단어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스펙만 소복소복 쌓였어요. 자, 3줄 요약이 안 되는 자소서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소서를 지금부터 다시 보면서 3줄 요약을 해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스펙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두 번째 치료법 얘기할게요. 3줄 핵심 문장부터 뽑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3줄 핵심 문장을 뽑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도 마음이 정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우, 곰, 똑똑한 곰을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신입사원은 여우를 제일 뽑고 싶지 않아 해요. 왜? 똑똑하고 스펙 좋고 일도 잘하고 실무적인 기술도 좋은데 그 여우를 왜 안 뽑고 싶어 할까요? 기업에서? 여우는 너무 잘나서 우리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몸값을 높일 생각을 해요. 여우는 영악하죠. 영악한 여우보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곰이 필요한 게 기업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곰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다 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곰이라고 하면 경쟁력이 없죠. 변별력이 없어요. 그냥 곰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려고 하고 둘을 가르치면 셋, 넷을 따라오려고 하는 열정적이고 똘똘한 곰을 원해요. 그것만 어필하면 돼요. 스펙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나는 평범하고 배신하지 않고 시키면 딴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내는 곰인데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것 이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겠다. 이게 바로 신입자소서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멘트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 너를 좋아하는 이유 무엇? 그래서 땡땡을 준비했어. 이게
자소서를 맨 처음에 쓸 때 꼭 필요한 세 줄입니다. 자기소개서죠. 나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나는 누구가 반드시 제일 먼저 시작돼야 하는 부분이죠. 너를 좋아하는 이유, 이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 이 기업의 산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 이 직무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땡땡을 준비했어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마지막 문장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스펙, 이런 스펙, 이런 스펙, 이런 경험, 이런 자격증,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마지막 것만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격증, 스펙 쌓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차별이 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스펙 순서대로 성적 순으로 뽑아주세요라고 자소서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1번과 2번을 듣고 싶은데 1번과 2번이 있어야 자소서가 의미가 있고 이 스펙이 의미가 있는데 나는 누구, 너를 좋아하는 무엇이 없는 상태로 자소서를 쓰면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아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없으면 절대 탈락합니다. 프로포즈를 예를 들어볼게요. 동화 속 왕자님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로또 되면 다 해줄게. 이런 거 다 믿나요? 믿기 어려워요. 나만 믿어. 다 해줄게. 이런 사람 정말 실제로 그 말을 지키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허세가 가득한 프로포즈에 여러분들은 오케이, 땡큐, 너무 고마워 라면서 손을 잡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현명해요. 절대 이런 식의 프로포즈,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탈락합니다. 난 잘났어요. 내 스펙은 좋아요. 혹은 내 스펙이 좋은 것처럼 보일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탈락해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특히나 너의 이런 모습에 끌려서 너에게 말을 걸었고 너와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와 함께 하려고 준비했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주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자소서가 됩니다. 여러분, 자소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등수를 매기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소서에 좀 더 한 발 앞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